제가 오늘 강펀치에서 네. 딱 1시간 3분만 써가지고 네. 한덕수 총리를 통한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가 왜 그냥 기술적으로 허접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치 일정이 급박할 때는요, 우선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우선 판단해 보시라고 했어요. 되는 이야기. 거기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둘째고, 자,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정당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환영해 주십시오. 정당.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원래 저희 고정 코너가 있죠. 준수한 토크. 예.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대선 후보 이준석 후보로 모셨습니다. 자, 요즘에 매우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본격적으로 대화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릉 여러분, 한 가지 공지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병수의 강펀치가 새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옆에 앉아 계시는 이준석 후보의 권유로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 채널이 있는데 유병수의 강펀치 새로 채널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이준석 후보가 저에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든 지 이제 좀 한 달이 조금 안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10,000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권유한 만큼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채널은 기존에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유병수의 강펀치 새로 채널 독립 채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대구 쪽으로 많이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 출퇴근 인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하고 선거운동이 많이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뛰어야죠. 이게 여론조사 보고 너무 그거에만 몰두해서 정치하면요, 놓치는 게 많아요. 놓치는 게 많다. 이게 선거라는 게 디테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서는 지진이 아니냐 이 정도만 보지만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제가 손 들고 인사하면은 차 안에 있는 분들, 뭐 밖에 다니는 분들 반응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차 안에서도요, 좋아하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손을 들어가지고 반응하시는 분들, 아니면 창문을 내려가지고 반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보시는 분들, 하나하나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실제 민심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손을 흔들어. 근데 아직까지 내가 타 후보에 비해 가지고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 네. 그러면 그 말은 전반적으로 저에 대한 호감이나 기대감이 이 지역에 높지만은 그 앞에 있는 후보가 1번 후보고 제가 2번 후보라는 거거든요. 예. 이 야구도 보면요, 동시에 2개 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최애 팀 그리고 거기 서브 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각 당이 경선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맨 앞에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경선에서 통과 못하시면은 그 표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보고 갈 수 있는 건데 ARS나 면접에서 한 명밖에 답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디가 표심이 다음에 솟아오를 수 있겠냐 이런 걸 판단해가 전략 짜야 되는 거죠. 자,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 네. 선거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걸 최경환 부총님이 과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효율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공약낸 게 정부 효율화입니다. 정부 효율화. 이게 19개 부처가 지금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줄이고 줄이면 13개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3개. 예, 그래서 통일부, 사실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부처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름을 바꾼다 해가지고 그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냥 힘없는 부처 하나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부 가보신 분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작은 부처입니다. 맞아요, 작은 부처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장관 누군지 모르는 분도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냐면은 사실 통일부는 남북 교섭만 담당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 놓은 부처인데 사실은 외교 업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통일부가 통일을 담당하지만은 오히려 외교부가 육자회담이나 이런 틀에서 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진짜 대북 교섭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정원장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통일부가 끼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럴 때는 아예 외교통일부로 개편해버리자. 외교교통부. 외교통일부. 예, 그렇게 해서 좀 효율화를 추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가부는 뭐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은 이거는 수명이 다한 부처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산업부와 중소기업 벤처부 이런 것도 나눠져 있는데 이런 것도 통폐합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지난번에 의료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게
보건하고 복지가 같이 있으니까 맞아요. 요즘은 옛날엔 보건이 셌는데 요즘 복지가 세요. 세잖아요. 예, 예산도 복지가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1차관은 기재부 출신들이 가는 겁니다. 맞아요. 예, 복지를 담당할 장관도 그래요. 경제 관료들이.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건 업무는 문외한이고 네. 그러면은 보건 관련 정책을 짤 때 이런 대혼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또 환경을 지금 나눠놨는데 이게 사실 서로 견제하라고 이렇게 나눠놓은 건 맞는데 국토부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실 환경부가 또 태클을 걸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기차. 여러분 전기차는 교통이잖아요. 교통이죠. 근데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은 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칸막이가 나눠져 가지고 좀 업무가 안 맞는 경우 예를 들어 물 관리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댐을 해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또 이렇게 그렇죠. 있잖아요. 어떤 댐은 네. 수자원 공사 관리하고 어떤 때문에 또 환경부예요. 환경부가 하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도 관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어디는 산자부가 사실상 발전을 관리해 가지고 그렇죠. 발전 댐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홍수가 났어요. 그럼 댐을 열어라 닫아라 이런 것들도 여러 기관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또 홍수 통제소는 또 어디 따로 국토부에 다 있고요. 있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사실 물 관리가 일어나야 되죠.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 통폐합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도 효율화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있고 부총리를 저희가 책임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책임제로. 예, 그래서 지금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는 뭐 기재부 장관이 겸임하고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고 이런 식인데요. 삼부총리제. 총리. 그럼 하나는 어디? 안보부총리가 있고요. 음. 그리고 전략부총리. 여기가 전략.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과 이런 걸 담당하는 거고요. 사회부총리가 이제 경제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와 사회정책을. 그런데 예전에는 장관 겸임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겸임이 아니라 아예 책임부총리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영역 밑에 있는 부처들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훨씬 정부가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당 이름이 개혁신당입니다. 사회개혁 화끈하게 하겠다. 이걸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그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이 발표될 예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책 관련된 얘기들이 정책 관련된 공약들을 예. 쭉쭉쭉 발표하는 거 보니까 준비를 꽤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저희가 법인세랑 최저임금 공약을 이제 냈는데 어떤 거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 체제는 국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10을 나라에 내고 국세로 내고 1 정도를 지방세로 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있는 화성시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서 한 3조 원 정도 이익이 났다 치면은 국세로 3조 원 정도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국세로 3조를 내고 화성시에 3천억 정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조정하거나 할 동인이 없어요. 원래 미국에 가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이런 로켓 날리는 사업 같은 거를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이분이 텍사스의 보카치카라는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도 약간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만 환경 분자, 환경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분자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규제를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로켓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세금도 텍사스가 싸요. 싸죠. 예, 없어요 거기 법인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관련된 규제를 피하고 그리고 법인세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기업이 옮겨가는 겁니다. 저는 네. 대한민국도 이렇게 돼야 된다 보는 게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지금 법인세가 만약에 10 정도가 국세가 있다면은 이걸 7 정도로 줄여주고 그럼 이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방세로 넘긴다. 네. 네. 그러면 이 지방세를 지방에서는 자치단체가 3을 유지할 수도 있고 네. 어디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0을 만들어도 되고 텍사스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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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는 우린 자신 있어 그러면 6으로 늘려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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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좀 주자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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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경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 네. 기업 유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음. 이거를 법인세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제도 저희가 최저임금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이제 수 있도록 했는데 한다. 자 우리가 나라에서 지금 최저임금 정하면 10,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광역의회가 아니면 기초의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위로 30 아래로 3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조정할 겁니다.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13,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디선 7,000원이 될 수도 있는 있겠죠?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법인세와 이런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지자체 선거할 때 주민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퓰리스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원금 줄게 아니면 뭐 갑자기 성남시 같은 데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업 유치도 안 되고 경제도 망하고 이러면은 그냥 지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자체 선거에서 광주에 있는 분들도요. 광주시장 우리 민주당 밀어줘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주의 경제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경제를 알고 기업을 아는 사람 뽑아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광주에 가면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면 당선되고 대구에 가면은 국민의힘에 당선되고 지금까지는 뭐 중앙에서 예산 따온 능력 이런 소리 하면서 중견 정치인들이 또 시장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여의도에 가면 좀 끝발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됐잖아요. 다 국비였으니까. 그런데 지방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이게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업인들과의 인맥 오히려 그리고 기업을 알고 아니 이게 세율을 무조건 낮춘다고 기업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최저임금을 뭐 높인다고 유권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를 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자체장을 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도 굉장히 경쟁주의적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유권자와 직접 소통하는 앱 준스톡, 준스톡. 예. 요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메신저 앱 같이 저희가 저희가 유권자들이 이 앱을 깔면은 소통하고 싶은 것들 저희가 보내면은 저희 선거운동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뭐 공약 낸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질문 답변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입니까?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까? 예, 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에서 준스톡 검색해서 까시면은 둘 다 이제 가능하거든요. 알겠어요. 예, 그다음 또 조만간에 오픈할 앱이 학식 먹자 이준석. 이건 뭐예요? 이것도 방금 전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어요? 이게 이건 뭐냐면은 학식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유세 동선을 짜는데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네, 많이 해봤죠. 예, 엄청 많이 해봤죠. 사실 해봤지. 그래서 이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해보려고 준비했던 건데 네. 워낙 그분이 또 이런 거 안 좋아하셔가지고 오픈 못했었는데 치킨은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뭐 이 앱의 본질이 뭐냐면은 들어가가지고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로그인 그냥 한 원클릭으로 되거든요. 되면은 내 학교 대학생이면은 여기 학교 와주세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중앙대가 1등이에요.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가 아, 1등, 중앙대가 1등이에요? 1등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 모교인데 저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특이하긴 예. 한데 예. 이렇게 되면 제가 점심을 이제 거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신 분들 저희가 문자로 네. 장소랑 이런 시간 알림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요. 이러면 동선 짜기가 쉬워지고 재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인바운드 방식의 선거운동 저희가 아마 세계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도해봐서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식 많이 먹겠네요. 좋죠. 가가지고 학식 먹고 학식 뭐 또 탐방하면은 근데 아직도 계속 지금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방송 시간 늘 뻔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아니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좀 이제는 좀 저희가 또 그런 지방 일정에서 카니발 한 대 마련해 놨는데요. 네. 또 서울 내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 대선 후보가 이제 등록하면 이제 뭐죠? 저기 경호도 붙고 해야 예. 되니까 이제는 뭐 이제 차도 있고 근데 해야죠. 서울 내에서 다닐 때는 네. 지하철이 제일 빠르고 편해서 타는 겁니다. 아이고 참 고집은 참. 예. 자 그리고 뭐 평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이국정 교수하고 한 것 같은데 라이브는 아니고 라이브는 저희가 아니었어요? 가서 이국종 교수 계신 대전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예. 이게 이국종 교수님이 정치인들 잘 안 만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당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 이주영 의원이 워낙 의료 문제나 그렇죠. 의료 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 개혁신당이 의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국종 교수님과 결이 맞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좀 알려주시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만남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 근데 정말 이국종 교수님은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예, 애국자입니다. 네. 이게 국군 대전병원이라는 곳이 이게 국군 병원도 수도병원도 있고 막 열 몇 개 있거든요. 대전병원이라는 곳이 또 수도병원에 비해 가지고는 시설도 열악하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시켜 보기 위해 가지고 이국종 교수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국군 대전병원 가니까 뭐 한화에서도 이런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고 뭐 KB 국민은행 이런 데서도 뭐 드론 같은 거 지원하고 네. 이런 거 뭐 검체 같은 거 실어날 수 있는 드론 같은 거 지원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국종 교수 덕분에 국군 대전병원이 이런 첨단 기술의 테스트 장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막 그 너무나도 이제 고무된 그 장교들이
본인들이 사실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드론 자격증 같은 것도 몇백만 원씩 들여서 따고 제가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에서 되게 좀 민망했던 게 아니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아니, 국가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비를 들여서 군인들이 뭐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는데 그 장 하나가 그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면서 아 군이란 조직도 혁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 확실히 왜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리고 정말 애국자인지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기 그 여러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학식 먹자 이준석 앱 이름이 학식 먹자 이준석이죠? 이건 그런데 이건 앱으로 이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로 접근해야 돼서 사이트로 접근을 해야 네, 그 브라우저 창에다가 Eat Lunch입니다. Eat Lunch. eatlunch.kr 접속하시면 바로 뜹니다. eatlunch .kr. 네, 그래서 여기 접속하시면은 바로 대학생분들은 저를 호출하실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곱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준스톡은 앱이고 앱입니다. 앱입니다. 제가 별거를 다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편파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 다른 후보들도 이런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되죠. 다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있으면. 예. 있으면. 자, 그리고 또 현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 인상 깊었던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이 사실 좀 굉장히 빅 이슈예요. 오늘 빅샷이 있죠. 오늘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아주 빅샷인데, 자 그만큼이나 어제도 빅샷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언급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언급하면서 공천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려다가 제가 김상민 전 검사까지 컷오프 시키니까 김이 세서 폭로 못했다. 7불사 얘기를 쭉 언급하면서 이준석 등등등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폭로하려다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게요. 7불사 미팅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런 걸 제기했을 때 김상민 검사는 컷오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우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상민 검사의 공천은 그때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한동훈 그 전 대표 자의식이 좀 과잉인 것 같은데. 자의식이 과잉이다. 네, 좀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그때 이 7불사 회동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때 제가 그렇죠. 얘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7불사에서 제가 본 내용만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이렇게 개입했다는 것을 확단하기 어려운 완결성이 떨어졌다. 이 방송에서 그 얘기했었어요. 네, 그때 본 내용만은 나중에 사실관계 어떤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로할 것도 없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한동훈 대표라면 저는 이분은 잘 모릅니다만은 모든 걸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는 약간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진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확인되지 않고 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는 본인이 늘상 공격하던 이재명 대표가 많이 하는 행동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제가 뭐 이런 짜친 수준의 이런 얘기를 뭐 누가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자의식은 좀 과잉이신 것 같다. 평가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구여권이라고 할게요. 이제 구여권이죠. 대통령이 지금 없으니까. 국민의힘은 구여권입니다. 자, 지금 계속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이제 출마 여부를 놓고 이제 빅텐트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계속 빅텐트의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홍준표 후보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자, 왜 없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양자구도를 만들어서 뭐 이길 수는 있다는 건지, 우선 이기지도 못할 것 같고, 그건 왜냐하면은 양자냐 삼자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자냐 삼자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더 승리 방정식이냐. 예전에 제가 동탄 선거 나갔을 때 3자 다 질 거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저 조롱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야 뭐 해안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다른 대다수의 이제 수준 낮은 평론가들은 야 당연히 양자가 3자보다 유리하지. 그러면 이준석이도 단일화하려고 애쓸 거고 개혁신당이 나중에는 지렛대 삼아가지고 단일화 얘기만 할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경기 남부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렇죠. 경기 남부에 한 40개 되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양평같이 아주 국민의힘 우세거나 분당같이 국민의힘 우세인 거 빼놓고는 양자로 붙은 곳 다 졌어요, 국민의힘이. 맞아요. 예, 깔끔하게. 예를 들어 용인갑 아니면 용인병 그리고 뭐 수원 거기 이수정 교수 나갔던 곳 이런 데는 이길만 하거든요. 이길만한 지역이었죠. 웬만하면 이기는 네. 지역일 텐데 그런데도 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자로 갔을 때 그때 이미 국민의힘이면은 무조건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탄은 원래 경기 남부 중에서도 민주당이 제일 센 곳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원욱 의원이 65%. 65%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별히 민주당이 센 곳인데 거기서 저만 당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자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만 해도요. 민주당 찍는 표 중에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표도 있겠지만은 그냥 국민의힘은 절대 못 뽑아서 찍는 표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표를 땡겨오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양자로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양자 대결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삼자로 갔을 때 연성 민주당 지지층을 땡겨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삼자 구도에서 제가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단일화를 하려 그러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 성상납 받고 쫓겨난 당대표 같은 건데 왜 성상납 받고 쫓겨난 당대표랑 하고 싶어 합니까? 단일화를. 그러니까 그 논리적 모순을 풀어내기라도 하든지요. 예, 근데 논리적 모순도 못 풀어내잖아요. 자기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필요하니까 그 당위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기려면 네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거는요. 그냥 자기들 선에서의 당위지. 그럼 제 입장에서도 물어보시면 뭐냐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재명 대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경제 정책도 그렇고 제가 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이재명이 저한테 해코지한 게 있느냐는 별로 없어요. 예, 별로 교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저를 뭐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성상납이라고 누명을 씌웠다든지 뭐 학력 위조라고 시비를 걸었다든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했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누가 좋고 싫고 정책적으로 가깝고 멀고 이전에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뭐 호의를 가져야 될 이유는 딱히 없는 거거든요. 네.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사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예, 이게 뭐 그냥 술 먹고 싸운 거면 사과하면 되겠지만은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뭐 사과 한 나라도 퉁치고 한다는 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방송 보시면 그러면 이제 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네가 그래도 이재명 막는 대의 명분에 동참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대의 명분이고 뭐고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가 회사에서 뭐 성상납 누명을 쓰고 회사 쫓겨나고 그 다음에 뭐 학력 위조라고 누가 들이밀어 가지고 망신당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회사에서 미안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회사에 다시 가라고 하겠습니까? 제 입을 막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열한 방법이 네 아들이라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예, 이게 비열한 질문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 아들이면 네 가족이라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비열한 방법 쓰겠습니다. 예, 당신 가족이라면은 당신 아들이라면 그런 걸 조언하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질문할게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좀 억울하게 네. 당에서 쫓겨났죠. 네.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쫓겨났고 결국은 그게 다 무혐의가 됐고 네. 다 그렇게 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 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지금 보란 듯이 재기했고 지금 이게 지지율이 지금 10% 15%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당선될 수도 있어요. 동탄에 있는 선거 방식대로 쭉 해서 당선될 수도 있죠. 하지만 100%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선거는. 자,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대의 명분, 아까 얘기했던 대의 명분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인적 개혁, 과거에 대한 분명한 반성, 당 운영에 대한 당 민주화에 대한 약속들, 뭐 당명 변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혁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면적으로 쇄신을 걸고 단일화를 제안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 주체가 없고요, 우선. 그렇게 할 주체가 없고 주체는 이제 아니 그럴 경선으로 뽑혀서 후보가 되는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는 후보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없고 그렇게 할 거면 솔직히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전원 탈당해서 애국신당에 입당하면 됩니다. 아니 그 관심을 네, 많이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러니까 해쳐 모여서 신당하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해쳐 모여 신당.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저께 벌써 이양수 사무총장이 뭐 이준석은 권력 투쟁을 하다 뭐 이렇게 나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사무총장이잖아요. 사무총장쯤이면 당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하려면은 연기라도 해야 되는데 연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준석은 권력 투쟁하다 나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그러니까 그런 통과 의례도 아니고 그런 최소한의 이런 행동을 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그렇다고 권영세 대표 그걸 말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타박하는 모양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 그 최종적인 입장은 사무총장의 이준석 그냥 권력 투쟁하다 지 맘대로 나간 인간이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성상납 받고 뭐 권력 투쟁한 나간 인간으로 돼 있는데 거기랑 왜 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국민의 오피셜 입장 그거다. 이준석은 쫓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권력 투쟁하다 밀려서 나간 인간이다. 예.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력 투쟁을 하다 쫓겨났다는 입장은 그거는 이양수 총장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는 볼 수밖에 그건 없다고 정정도 안 해요. 보고요. 제가 이걸 지적한 정정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그게 자존심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별개지만은 아니 지금까지 엄중한 시대 그거 하나하나는 되게 민감하죠. 예. 일단은 그럼 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후보 대선 전국에서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뽑힌 대통령 후보가 네. 당무 우선권을 쥐고 네. 갑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쥐고 대선 시간 동안에는 당무 우선권을 쥡니다. 그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일단은 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도 원샷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어떻든 간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가 거부하고 나는 죽어도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빅텐트에 전 사지 않아요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제가 오늘 강펀치에서 네. 딱 1시간 3분만 써가지고 네. 한덕수 총리를 통한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가 왜 그냥 기술적으로 허접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이게 왜냐면 저는 한덕수 총리님 개인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또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사실 그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와 별개로 자 이렇게 정치 일정이 급박할 때는요 우선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우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는 이야기. 거기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둘째고 자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뭐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요. 네. 자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고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후보로 추대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당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 정당은 후보로 선출할 때 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일화라는 건 맥락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냥 선출됐던 후보가 사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당이 해야 되는 절차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3일간 공고를 내고 또 한 번에 전당대회 뭐든 또 그럼 누가 와가지고 예. 뭐 아무리 약식으로 해도 전국이라도 해가지고 정부도 해야죠. 뭐 후보를 내야 되는데 자 그거만 하면 후보 공고 3일 전국이 공고 3일 하면 6일이에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만 입후보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해야겠죠. 갑자기 이걸 보고 평당원 홍길동이 민주당원이 당적 갈아타가지고 평당원 홍길동이 있다고 쳐보세요. 나도 참여하겠다. 그럼 홍길동이 나도 참여하겠다 이 공고에. 그럼 홍길동과 한덕수의 대결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무시하면은 바로 홍길동이 가서 가처분 걸죠. 한덕수라는 사람이 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가 되느냐. 네. 네. 그러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안 돼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물론 우격다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처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합당 시나리오일 겁니다. 합당.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기성정당 하나에 입당을 해서 거기에 대선주가 된다면 왜냐면 여의도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이름만 갖고 있는 당이 있잖아요. 이름만 갖고 있는 새누리당도 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 있어요.
그 민생당 후신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손 맞아요. 대표가 예. 지금 손 대표님이 한덕수 총리 돕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민생당의 후신당 같은 거를 이제 사실상 편한 표현으로 먹은 다음에 네. 그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 가지고 합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를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며칠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5월 3일 날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은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5월 11일 날 등록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느냐. 음. 자, 그럼 반대로 가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선출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좀 성격이 세신 분들,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된다 하면은 홍준표나 혹은 뭐 한동훈 후보라든가. 예, 지금이야 본인들이 이제 경선당 과정이니까 내가 나중에 한덕수 후보랑도 단일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되는 순간 갑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만 끌면은 한덕수 총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뛰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보수 진영이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서 야 얘는 기술적인 면도 검토 안 하고 이 판을 펼친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막 한덕수 총리 쪽에 막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고 이러면은 제가 설명해줘요. 이거 어쩔 거냐. 예. 이거에 내가 동참할 의사는 전혀 없지만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설명해준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본인의 의향은 어때요? 저는 뭐 그건 본인들이 드롭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뭐 드롭하는 방식은 뭐 해주면 고맙죠. 근데 제가 뭐 협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조건을 걸거나 협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예. 말씀해 오신 대로 예. 일단 뭐 그냥 무소의 뿔처럼 예. 쭉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동탄에서 승리한 승리 공식대로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강성이 아닌 연성 지지층 흡수하면서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 공식대로 가겠다. 일단 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토론을 쭉 보시면서 경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느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바로 여쭙긴 그렇고 일단 빅2 스몰2라고 자꾸 홍준표 후보는 말씀하시던데 일단 최종 2명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단기정에 강한 홍준표 후보가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엔 탄핵 찬성파의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예, 이게 결국 낙하 속도와 상승 속도의 문제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가지고 대선을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 좀 한 일주일 있었으면 낙하 속도 때문에 음.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도 김문수 후보 측의 낙하 속도와 이 한동훈 홍준표 측의 상승 속도에 따라 가지고 크로스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2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낙하 속도가 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건 김문수 후보가 낙하하고 있는 게 있죠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요. 네. 간극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오늘도 안철수 후보랑 그 미래 주제로 대담을 하지만은 대담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좀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계세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뭐 당신이 무슨 뭐 보정속옷을 입었니 많은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헤어스타일이 어쩐니 이런 거, 네. 예, 그리고 또 뭐 단계 게시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전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라든지, 그 안철수 빼고는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이번에 4강 안에 든 것도 어떤 분한테 이변이었다라는 얘기 있고 충격을 안겨줬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국회에서 개헌 표결할 때 아무 말 없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은 인생샷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그런 부분이 부각돼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0일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30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이유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예. 어떤 과정을 통해 된다니 저도 이제 몇몇 분들이 설명하시던데 예.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유로 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거칠긴 거칠 것 같습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만약에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이라면은 갑의 위치에서 좀 이제 갑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가 시작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 끌면은 그냥 한덕수 총님이 선거를 지탱할 돈이 없어서 드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죠. 생각을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근데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83%의 여론조사가 지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이 지지율, 이 여론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을 테고 이 부분도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저는 딜레마일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도 단일화는 된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둘 간에는 뭐 저랑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은 왜 자꾸 빼요? 예? 아니 저한테는 누가 뭘 제시하겠습니까? 예. 그냥 후보를 아예 통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일기장에 써놓고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사실상 대세론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자, 이게 계속 쭉 갈 것 같아요. 선거판은 항상 뭐 몇 번 출렁출렁이긴 합니다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약 내놓는 거 보니까 그냥 한심하게 짝이 없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짚어줘야 되는 거 뭐 아닙니까? 짚어놓고 싶은데 이게 TV조선에서 마이크를 많이 주면 제가 신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보니까 또 뭐 해남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얘기했어요. 해남에 왜 지어요? 그러니까 해남에 또 해상풍력 이런 거랑 엮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않지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지어서 뭐 하려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맞아요. 방금 전에 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그것을 위한 조건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인터넷으로 인입되는 모든 데이터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해저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은 육양국이라고 하는데요. 해저 케이블 육양국이 있는 곳은 대부분 부산 쪽입니다. 부산과 통영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 원전 때문에 풍부한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 들어오는 부산이나 아니면 포항 아니면은 이런 남동 임해 지역이 데이터 센터에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전라도표 얻어보겠다 하는 것 같은데 자 해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면은 거기 뭐 전력이 왜 영광원전에서 끌어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영광원전이랑 그렇죠. 케이블이 없어요 우선. 그러면 부산에서 해남까지 또 이렇게 케이블 깔아야 되거든요. 깔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 데이터 센터에 그래도 이제 근무나 인력도 주변에 좋은 유수의 대학들이 뭐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해남에 대학이 있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있겠지만 관련된 대학이 없을걸요. 뭐 그리고 충분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해남에 그러니까 그거 한 지금 진도 해남 완도가 아마 박지원 대표 지역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의 위치를 그런 수준의 선택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좀 황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자기가 너무 기고만장해서 아무 말도 않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허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뭐 기축통하고 이런 거 했던 분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전원합의체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오히려 빨리 무죄 내주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그런 생각 자꾸 들어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판 깔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는 또 보수 유정에서도 그거로 기우제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그냥 실력으로 누르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력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저한테 시간만 무제한으로 주어진다면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실체를 밝아벗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한번 나올래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나가시기 전에 작가님하고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쁜 시간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학식 많이 드시고 예. 중간중간에 고기도 좀 많이 드시고 예. 아시죠? 예, 우리 강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유튜브 채널도 이준석 TV 검색하면 나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연락해요. 예.